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저희 드디어 조선 후기 왔습니다. 조선 후기. 자, 조선도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자, 136페이지예요. 136페이지. 자, 그래서 테마 33번. 그래서 광해군과 통치체제.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각 시대별로 제도사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왕조의 시작 때 처음에 건국과정, 초기 국왕의 업적, 그리고 성종 나오면 제도사,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중기사회로 이어가고, 요게 고려조선 똑같았잖아. 근데 조선 후기는 실제로 앞에 조선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17세기, 자, 광해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 얘기가 외란, 호란 요쪽, 특히 호란 쪽이 사실은 일반 교과서에는 조선 전기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조선 전후기에 좀 걸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앞에서 임진왜란 얘기는 좀 했었죠. 자, 그리고 광해군 얘기만 좀 하고, 그리고 통치 시스템으로 갈 건데, 통치 제도는 조선 전기에 실제로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조선 후기 통치 제도라는 건 뭐냐면, 조선 전기에 우리가 배웠던 제도사 중에 조선 후기의 변한 부분, 그리고 변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광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는 저희가 앞에서 붕당정치하면서 외란, 그리고 그 선조가 죽으면서 광해하면서도 광해 얘기가 살짝 나왔었어요. 지금 광해에서 양쪽이 겹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전후복구,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임진왜란 바로 뒤에 왕이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 전후복구 과정에서 궁궐을 중건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문화사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경복궁은 태종, 창덕궁은 태종, 창경궁은 성종,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조선 제1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을 원래는 복원을 했어야 되는데, 중건을 했어야 되는데 워낙 대규모 토목공사고, 그 다음에 조선의 법궁 경복궁이 워낙 크고 오히려 거기서 살아야 되는 왕 입장에서는 불편했었기 때문에 조선의 국왕들이 거기 잘 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해도 경복궁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창경궁과 창덕궁만 복원을 해요. 그래서 중건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희궁과 그 다음에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이죠. 자, 그 궁궐을 추가로 만들어요. 그리고 4대 사고가 전주 사고분만 살아남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산속에 숨겨서 사실 5대 사고로 만들어서 다시 변화를 주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선 후기 경제 파트에 가서도 워낙 중요한 파트라서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방납의 문제를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개혁을 시작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건 당시의 영의정이었던 여러분 조선 최고의 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리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에서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1608년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전라 충청이 삼남지방으로 갔어야 되는데 워낙 지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단 멈춰요. 됐죠? 네. 그리고 더 추진하지 못하고 나중에 또 광해가 쫓겨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허준이 동의보감 편찬하는 게 이때입니다. 실제로 사실 이게 선조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한 건 사실은 선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책을 기억할 때는 항상 책이 최종 편찬된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광해 때 이 책이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중국 외교. 그래서 요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이 굉장히 강성해지죠. 그러면서 누르하치가 등장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되지. 되죠? 자, 이러고 나면 실제로 외란 중에 전장을 돌면서 전쟁을 지휘했던 광해는 명나라의 실체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로부터 저들이 중화의 실체라고 해서 엄청 떠받들었지만 이미 저들이 맛이 갔다는 거야. 그리고 여진을 예로부터 우리가 오랑캐라고 개무시했지만 저들의 강건함이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외란 이후에 7년간의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복구를 막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들과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명은 당시 상황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광해는 신중한 중립외교, 실리적 중립외교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광해가 그런 면에서 외교적 감각이 되게 뛰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또 뭐 별로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그냥 상식 차원에서 명나라는 쇠퇴해서 꺾였고 그 다음에 후금은 누르하치가 그 만주, 여러분 만주가 굉장히 넓은 땅이야. 한반도에 2배가 넓어요.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통일하고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등장하고 우리는 전쟁 나고 나서 얼마 안 된 그러니까 막 쑥대밭인 상황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때 과거를 생각하면서 명나라에 집착해서 굳이 우리와 싸울 생각이 없는 후금을 자극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광해 중립외교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광해가 뭐 엄청나게 뭐 외교적 감각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이다야. 너무 당연하다야. 오히려 오직 친명. 그러면서 신흥 강국 후금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상한 사람들이지 여기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선이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상황은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면 누르하치가 명나라한테 아예 그냥 전쟁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명이 다급해진 거야. 그래서 조선에게 급히 사신을 보내서 막 난리가 나요. 조선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니네 위에 봐라, 위에 봐라.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위에 봐, 위에 봐, 위에 봐. 큰일 났어. 그래서 반드시 후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후금을 토벌할 테니까 야, 니네도 정예병력 좀 해서 보내라. 됐죠? 자, 이렇게 명나라가 원군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제 광해 입장에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는 강홍립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광해가 뭐라 그러냐면 도원수를 임명해서 당시에 조선의 정예병력 13,000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강홍립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지 말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행동해라. 라는 묘한 말을 해서 보내요. 그럼 여러분, 그 광해 말을 들었던 강홍립이 말 알아들었겠어요? 말 못 알아들었겠어요? 응? 여러분, 제 말 알아들으셨어? 못 알아들으셨어? 아이, 강홍립도 당연히 알아듣죠.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보냈겠지. 네? 네? 이런 사람이면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군주가 장수를 전장에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랑은 사뭇 다르잖아. 그래서 갔는데 뭐 아니나 달라? 그냥 명나라는 게임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다 못 드리는데 이 당시 이제 요 얘기 끝나고 우리가 이제 인조 때 호란 얘기를 할 건데 진짜 진짜 이 얘기할 때 진짜 사이다 몇 개 갖다 놓고 얘기해야 돼. 진짜 그러면 사이다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진짜 고구마를 삶아서 그냥 고구마를 막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는 잽도 아니야. 진짜 명나라는 진짜 마탱이가 갔어요. 그래서 명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더 진짜 가슴이 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뭐 아니나 달라? 아예 그냥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후금의 전격전에 의해서 그냥 연속으로 다 깨져. 그리고 여러분 강홍립이 바로 항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해도 무조건 후금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건 좋은 외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잖아. 항상 우리도 지금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어느 한쪽으로 왜 일방적으로 가고 왜 어느 한쪽이랑 척질 일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후금 무조건 하고 명과 관계를 끊고 그럼 여러분 후금이랑 우리랑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좋은 외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둘 다 우리 조선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가운데 꼈으니까 난처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조선이 가장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캐스팅 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홍립도
바로 항복한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 후금의 공격을 받아서 많이 죽어요. 한 7천, 8천은 한 반은 죽을걸? 그래서 꽤 많이 죽고 결국 게임도 안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주족과 싸울 때는 나중에 정묘호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에도 많은 항전의 역사가 있잖아. 여러분 이 기마민족들 대외전으로 그냥 예를 들어 벌판에 나가서 같이 싸우잖아요. 진짜 게임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지도 않았고 그런 전술도 없고 우리는 실제로 공성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워낙 기마전을 잘하니까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기병들이 이게 성합해오면 약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활 쏘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아내면서 활 쏘는 데 강한 거지. 그리고 실제로 말을 타면서 활 쏘는 게 강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항복하고 조선 군주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양쪽에 껴서 너무 난처하다. 우리가 명과 의리를 저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당신들과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근데 이제 둘이 싸우니까 우리가 너무 난처하다. 그러면 여러분 후금이 알아들었겠어? 못 알아들었겠어? 여러분 제 말 알아들으셨는데 후금 왜 못 알아들어? 그렇죠? 걔들도 귀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광해 때 전후복구가 가능했던 거예요. 되죠? 자, 그러나 나중에 인조 반정이 일어날 때 실제로 사림들에게 이게 광해군을 쫓아내는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명분이 뭐였냐면 폐무살제인데 이 폐무살제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이게 동생을 죽였다야. 무슨 뜻이냐면 외란이 끝나고 나서 선조의 부인이었던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죠. 그 아이를 못 낳았던 불쌍한 여자 있잖아. 의인왕후 박씨. 그 의인왕후 박씨가 죽어요. 그런데 조선은 왕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것처럼 왕후의 자리도 비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조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야. 그런데 세장가를 가요. 그래서 얻게 되는 부인이 임목왕후예요. 됐죠? 나중에 우리가 임목대비 하죠. 그래서 임목대비가 그러니까 임목왕후가 선조한테 씹을 때 나이가 뭐 18인가 19인가 뭐 그래요. 여기는 50대 중반이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감옥에다 넣어야지. 근데 어쨌든 간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50대 중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50대 중반은 아저씨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50대 중반은요. 오늘날의 70대 중반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확실한 할아버지야. 완전 할아버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 근대 개항기 뭐 이럴 때 남아있는 기록 사진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조선 후기 또는 근대 개항기만 해도요. 그 사진에 있는 사람들 완전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실제 나이가 보통 한 40?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진짜 40만 돼도 조선시대는 보면 완전 할아버지야. 진짜 완전 할아버지. 그런데 선조가 도망을 그냥 잘 가는 게 아니었어. 뭐 나름 뭐 이유가 있었나 봐. 그래서 선조가 생각보다 건강했나 봐요. 그 예상을 깨고 임목왕후가 임신을 한 거야. 덜컥.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하필이면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영창대군이에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선조가 기본적으로 광해를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랬잖아. 근데 광해는 공빈 김씨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후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비긴 하지만 어쨌건 의인왕후 박씨가 죽고 나서 다시 결혼한 여기는 정실 부인이거든. 왕후거든, 왕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손이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묘해진 거야. 아마 선조가 조금 더 살았으면 진짜 광해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조가 죽어요. 그리고 이때 영창대군이 너무 어려. 그래서 당시 현세자였던 광해가 즉위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영창대군이 2살, 3살에 멈춰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 15살이 될 거고 20살 성인이 될 거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적통은 누구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해 입장에선 그리고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북인 입장에선 영창대군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영모 사건이 터지게 돼. 그래서 조선시대 보면 이 왕이 되지 않은 왕의 형제들이 그렇게 이렇게 참 영모에 많이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
됐죠? 그리고 또는 영모 연결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제거를 해야죠. 그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모로 엮는 거야. 그 이유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칠서의옥이라는 사건이 터져. 그러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 뭐 개추곡사라고 들어봤나요? 그래서 개추곡사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영창대군은 결국 죽이고요. 근데 뭐 안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근데 실제로는 말이 어머니지 항렬상 어머니지 광해가 나이도 더 많아요. 됐죠? 자기 아버지가 워낙 대단하니까 자기가 더 어린 어머니가 생긴 거지. 그래서 임모광우는 실제로 이게 경희궁에 유폐시킨 건 아니고 사실은 광해와 경희궁의 임목대비가 같이 있었는데 그 영모 사건이 터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사형은 항상 최종적으로 왕이 결정하거든요. 조선에서는 사형에 한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조건 왕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영창대군이 이렇게 영모 사건에 엮이고 그러면 이 여자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늙은 왕한테 시집 와가지고 저기 아들 하나 남았는데 자기 얘 정말 모든 희망인 그 아들을 나한테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광해한테 와서 막 난리치고 했겠죠. 그런데 결국 영창대군 죽이잖아. 그리고 나니까 이게 임모광우랑은 너무 불편한 거야. 그 같은 공간이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광해가 창덕궁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비는 거기 놔두고 대왕 대비는 거기 놔두고 됐죠? 그래서 뭐 경영에서 유폐시킨 건 아닌데 나중에 그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킬 때 바로 이 중립외교 그러니까 외란 때 우리를 구해준 이 진짜 부모의 은혜. 그래서 선조가 조선을 진짜 많이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면 제조지은이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선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조는 정말 조선의 20명의 국왕 중에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모든 면에서. 이 제조지은이 뭐냐면 그대로 해볼게요. 나라를 다시 세운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명나라 때문에 다시 살게 됐다. 아니면 외라 때 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을 이 왕조를 다시 세워준 은혜. 됐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다시 낳아준 부모와 똑같은 거죠. 내가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존재해요. 그죠? 그리고 이걸 더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를 누가 이끌어낸 거야. 자기가 의주에 가서 외교를 했잖아. 광해는 분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장에 내보내서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건 광해 아니야. 자기는 명나라를 끌어들이는 의주에서 외교를 했고. 그러니까 외란의 승리는 이순신이라든가 의병장이라든가 또는 광해가 전국에 뭐 의병을 독려하고 다니고 뭐 전장을 뭐 같이 쫓아다니고 막 그런 걸로 한 게 아니야. 내가 명나라를 데리고 와서 바로 조선을 구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선조가 의병장들 처음 일어났을 때 나중에 뭐 공신책봉하고 많이 포상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외란이 끝나고 나면 선무공신이라 그래서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공신책봉하는데 여러분 의병장 단 한 명도 공신책봉 안 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뭐 곽재우라든가 유정이라든가 그 중에 많은 뭐 의병장들 있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는 권율, 그 다음에 이순신, 원균이 다 죽어서 된 거야. 됐죠? 뭐 그런 몇 명만 사실은 공신책봉을 하죠. 그럼 실제로 이 나라를 지킨 건 누구야? 자기야, 자기.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더 이 명나라라는 늪에 빠지게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나라 명을 배신하고 오랑캐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렇게 오랑캐랑 둘이서 몰래 싸바싸바 하면 그렇게 무슨 뭐 바람 피듯이 그러면 네가 사람이냐? 우리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게 서인들의 인조반정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광해의 중립외교와 그래서 그 의리를 저버린 폐륜하죠. 그리고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어린 동생을 잔인하게 죽인. 그래서 이게 인조반정의 명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인이 광해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의 배다른 동생 능양군을 왕위에 세우게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인조입니다. 그죠? 또 한 명의 정말 안타까운 어리버리한 정말 조선의 국왕이 되지 말았어야 될 또 한 명의 조선의 국왕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대일본 외교는 다시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후약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부산항만 개항을 해요.
그래서 부산에 외관을 설치해서 자, 대일본 외교를 다시 재개하고요. 그래서 에도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요 관계는 나중에 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해 말씀드렸어요. 자, 인조반정 마무리해 볼게요. 자, 광해 중립외교 됐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폐무살제. 그래서 인조반정. 되죠?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조가 즉위하는데 즉위하자마자 그러니까 인조반정이 1623년이거든요. 근데 바로 24년에 이괄해난이 터져요. 이괄해난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세력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이괄이 평원도에서 난을 일으켜서 근데 또 우리의 인조가 끝내줘요. 왕 되자마자 또 어리버리하게 바로 또 도성을 내주고 공주로 피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괄의 난은 실제로 한양까지 점령했던 사건이야. 됐죠? 네. 그리고 자, 그 과정에서 또 조선 후기 최고의 사실은 재상이라고 하는 이원익이 당시 나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뭐 80세가 됐을 때야. 근데 그때 또 이원익이 다시 또 재상으로 불려 올라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게 내분으로 결국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괄의 난을 진압하면서 이름을 떨친 사람이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 이름을 우리가 듣게 될 건데 이 사람이 바로 임경업입니다. 우리가 외란을 보통 외란 그러면 이순신을 기억하는 것처럼 호란 그러면 보통 임경업을 기억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후금 이제 이 잔당들이 결국은 도망가서 후금에 투항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원래 영모의 무리들은 삼족을 멸하잖아. 뭐 가족도 죽고 막 다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후금에 가서 잃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에서 왜 광해를 쫓아냈고 그 다음에 조선 외교가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조선이 어떻게 할지 가서 후금에 밀고 한 거죠. 그래서 후금이 조선 전쟁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터지는 게 우리가 잠시 후에 하게 될 정묘호란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시스템 변화만 좀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일단 중앙정치에서는요. 얘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시험에 엄청 나오는 거 아니니까 포인트만 딱 가시죠. 자, 비변사입니다. 여러분 비변사는 이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별난에 대비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역할이 뭐야? 그렇죠. 국방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느낌이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려시대 도병마사 생각하면 돼요. 됐죠? 도병마사 나중에 도평의사사가 되지? 거의 그 느낌이야. 됐죠? 네, 갑니다. 자, 중종 때 설치가 되는데 이건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해서 처음으로 설치가 돼요. 근데 이거 처음 설치될 때는 어떻게 설치됐냐면 처음에는 임시기구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도병마사죠. 자, 그런데 명종 때 을묘해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이 대규모로 이번에는 아예 니네들이 뭐 우리한테 무역량도 자꾸 제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라도에 와서 직접 다 걷어가겠다. 그리고 전라도에 대규모로 상륙했던 사건이야. 미친놈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물리치거든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돼요. 됐죠? 그래서 비변사 1, 2, 3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삼포회란,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해서 임시기구 설치됐다. 두 번째, 명종 때 을묘해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기구가 됐다. 그래서 창덕궁 앞에 청사, 아예 그냥 사무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시기구라는 건 원래 이거 도병마사 기억나시죠? 원래 이제 뭐 중소문화성, 중추원 원래 자기 부서가 있잖아. 그때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모이! 그러면 촥 모였잖아요. 근데 그런 기구가 아니라 아예 상설기구가 되는 거야. 고려시대 도평의사사 느낌 나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외란 때 어떻게 되냐면 선조 때 외란 때 3 이제 최고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국가의 중대사 모든 걸 다 그냥 비변사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 거의 고려 후기 도평의사사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세종치 시기에는 외척에 기반이 돼요. 그래서 19세기 세종치라는 게 사실은 비변사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원군이 여러분 그 세종치 혁파할 때 보면 일단 비변사부터 깹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그다음 비변사가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의정부나 육조를 비롯한 원래 조선의 그 각각 전문적으로 각각의 업무를 나눴던 많은 관청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유명무실해지는 거야. 왜냐면 비변사 다 결정하잖아. 됐죠? 원래는 각 부서별로 중요한 사항들을 그 부서에서 재상 또는
왕에게 사실은 건의를 해서 최종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비변사가 다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건 대웅군 편에서 할게요. 대웅군이 다 없애버립니다. 혁파합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는 비변사, 경제제도에서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 지방제도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 자, 그 다음 관리등용제도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무시. 자, 그럼 실제로 내용이 가장 바뀐 건 군사제도거든요. 왜냐면, 외란과 호란이라는, 그러니까 조선 이제 정기에서 중기 막 넘어가는 그 후기 초반까지 해서 사실은 이렇게 큰 전쟁이 조선을 뒤엎잖아. 그쵸? 그러니까 군사제도가 제일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제일 중요한 건 훈련도감입니다. 여러분, 훈련도감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훈련도감은요, 외란 중에 유성룡의 건의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삼수병 시스템인데 포수, 살수, 사수.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삼수병. 이렇게 삼수병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특징은 급료를 받는 상비군입니다. 상비군. 됐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포수, 살수, 사수. 그래서 총 쏘는 자, 활 쏘는 자. 됐죠? 그 다음에 말 타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근데 여기 이제 조총 사용했던 부대예요.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포수의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도 이제 조총에 대한 사실은 대비 그리고 조총 부대의 양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되죠? 자, 그다음 밑에 내려와서 그다음에 나머지 오군형. 그래서 조선 전기는 여러분 세조가 만들었던 오위 체제였잖아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오군형 체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름은 아직 안 들었지만 어차피 도성방어가 똑같이 중앙군이 5군 부대가 5개였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제 5군형은 앞에 있는 5위에 비해서 어떤 성격이 좀 더 강해지냐면 상비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직업이 원래 농민인데 그러니까 한가할 때 군사훈련 받았다가 국가가 필요할 때 모이 그럼 탁 모여가지고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직업이 군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17, 18세기가 되면 사실은 이런 추세가 되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군인들이 각 국가별로 다 이제 좀 양성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선조 때 외란 중, 그래서 시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조 때 후금, 청과 향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대가 첫 번째가 어영청. 근데 이 어영청은 왜 중요하냐면 이 어영청이 북벌의 본영이에요. 북벌. 그래서 원래는 이괄의 난 이후에 어영군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효종 때 북벌을 하면서 굉장히 강화되는 부대고, 그 다음에 총룡청은 수도의 북쪽을 지킵니다. 여기는 북한산성을 방어하는 부대고요. 그 다음에 수호청은 남쪽 방어선, 그러니까 남한산성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어영청, 총청, 수호청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금이영. 그래서 남인 정권 하에서 사실은 남인이 서인한테 한 수 배워서 2차 북벌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다 경신왕국이 터져서 남인들이 싹 쫓겨나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면 남인들이 서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 부대들을 훈련 별대라든가 정초군이라든가 이런 군대들을 싹 대흥산성의 병력이라든가 이런 걸 싹 뺏어서 서인들이 경신왕국 이후에 그러니까 병조판서 김석주의 주도 아래 마지막 군부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얘가 이름이 금이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 이름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훈련도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호청, 금이영 이렇게 해서 5군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5군형은 다른 시대의 부대들에 비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임기응변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조 때 5위 같은 경우에는 세조의 머릿속에서 도성방어를 동서남북 중 해갖고 의위, 장의, 응이, 그 다음에 용량이, 호분이 이렇게 충무이, 충자에 해갖고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게 원래는 일반적인데 여기는 하나씩 만들어져요. 이렇게 툭툭툭툭툭 해서 됐죠? 네, 그래서 각각 만들어져서 숙종 때 최종적으로 5군형이 완성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군은 여러분 제스마행 체제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냐면 진관 체제였죠. 근데 진관이 그 지역 단위 방어 체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이 쳐들어오면 각 지역별로 각계급화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을 묶여서 이렇게 광역 단위로 해서 대규모 병력을 모아서 대규모 이제 병력이 쳐들어올 때는 방어하는 것이 맞다. 이게 제승방약인데 이런 논의들이 그 명종 때 을묘해변을 겪으면서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 단위로 묶어놨는데 여러분 외란 때 조선이 허망하게 굉장히 빨리 깨진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 그랬잖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현실이랑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방 외교를 그냥 정치인들이 책상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제도는 뭔가 뭐 괜찮아 뭐 자기네들끼리만 머릿속으로 이상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평소에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외란 때 우왕좌왕하면서 실제로 부산이 무너지고 여러분 한성이 함락될 때까지 조선의 도성이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20일밖에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말이 돼. 그래서 이게 명나라도 처음에 못 믿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잘 싸웠다니까요. 원래 우리가 잘 싸워. 그 명나라 처음에 조선 믿질 않았어. 아니 니네 옛날에 몽골도 막 그렇게 물리쳤던 애들이고 거란, 여진 야 니네 좀 한싸움 하잖아. 근데 일본이 아니 부산진에 들어와서 한양까지 도성까지 무너지는데 20일밖에 안 걸렸다는 게 야 그냥 걸어가도 그 시간이겠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원래 명나라가 처음에 안 믿어요. 그 정도로 조선이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진짜 완전히 무너졌잖아. 이게 바로 제승방약 때문이거든. 그래서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외란 중에 다시 진관으로 복구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그냥 과거로 딱 돌아가고 끝이잖아. 그래서 지방군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군의 숫자를 모은 방식이 소고군이에요. 그래서 소고군은 요거 하나만 우리나라 역사상 군 부대 중에 이런 표현을 쓰는 군 부대는 오직 소고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고군에 딱 약속된 표현이 뭐냐면 위로는 양반으로부터 아래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모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전에 뭐 우리가 어떤 역사에서도 위로는 문벌귀족부터 밑에는 뭐 노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유일한 부대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방군의 숫자를 완전히 확보하는 거지. 그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소고군.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진관을 복구하고 소고군으로 해서 외란 중에 유성룡의 건의로 이렇게 지방방어 체제도 좀 강화가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양반들이 여러분이 노비랑 특히 자기 집 만약에 노비랑 같이 훈련 불렀다고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가겠어요? 안 가지. 그렇죠? 안 가고. 그다음에 양반만 안 가나? 나중에 이제 상민들도 보면 조선 후기에 공명처럼 납속책 이런 걸로 또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사람 많거든. 그런 사람 당연히 안 가지. 그럼 또 나머지 상민 중에 내 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철수는 이제 양반 돈 주고 샀다고 안 가. 그럼 나는 가겠어요? 니도 안 가는데 내가 가? 그러면 나도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나중에는 뭐 노비만 남아서 영조실록 같은 데 보면 천예군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 광해군과 통치체제 변화에 대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4번째 주제 호란과 그다음에 북벌 예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호란 얘기인데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호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담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인조를 얘기했으니까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인조 때 결국은 정묘란이 터져요. 1627년에.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바로 얘기했죠. 자, 이괄의 난. 그때 이 잔당들이 그 인조 반정 이후에 지들끼리 이제 공신책복 문제로 막 자기들끼리 갈등이 터지면서 일부 무리들이 난을 일으키고 한양도 점령했지만 내부 분열로 결국 이괄은 자기 부하 손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임경업에 의해서 진압당하면서 결국은 잔당들은 후금으로 도망가. 그러면서 이제 후금의 길잡이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후금은 명분을 얻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묘란 때 보면 이 후금의 명분이 뭐냐면 우리가 광해에 복수를 하겠다. 광해는 원래 우리들의 친구였는데 니들이 이렇게 했지.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겠다. 광해 복수를 왜 지네들이 하지?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쳐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배경이 뭐냐면 친명배금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꺼져가고 있는데 그리고 후금이 굉장히 강성해지는데 굳이 조선이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친명? 친명까지는 그랬대. 근데 좀 양보할 수 있어. 왜냐면 그 전까지 명나라와의 관계가 있고, 그 외란때 사실 돈 받은 건 맞잖아. 그럼 이거는 왜 하냐고. 이해할 수 없죠. 왜 적을 만들지? 아니, 외교를 하면서 왜 적을 만들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금나라를 대놓고 배척하는데, 후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르하치의 꿈은 당시에 1616년 후금을 만들었던 누르하치의 꿈은 중국 대륙으로 가는 거야. 조선을 점령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조선의 가장 안타까운 건, 지금 당시 위정자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건 진짜 후금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 뭘 원하는지도. 그렇죠? 그냥 혼자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겠다. 그리고 무슨 이 중화 질서를 지키겠다는 혼자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그죠? 자기가 슈퍼 히어로야?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해요. 그리고 친면배금. 가만히 있겠어. 그리고 후에 잔당들도 갔잖아. 그래서 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일으켜서 최대한 항전을 해요. 그리고 조선은 이때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협상을 맺어.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요때까지가 사실은 오리 이원익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원익이 외교적으로도 많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군권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했기 때문에. 됐죠? 이때도 재상이었거든요. 이미 80이 훨씬 넘었는데. 이원익도 진짜 오래 살아요. 이원익이 90세 좀 안 돼서 죽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89세? 그래서 제가 호란 때도 말씀드렸잖아. 외란 때도. 이순신이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이순신을 뒤에서 지원했던 게 당시의 명재상, 조선 최고의 명재상, 오리 이원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아니었으면 선조한테 끌려 올라갔을 때도 아마 처형당했을걸요. 그래서 후금과 조선이 형제관계를 맺고 결국은 어차피 그러니까 후금이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니까 무조건 조선에 끝장보겠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르하치는 중원으로 가겠다는 거야 지금. 저들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러려면 명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병법의 기본이잖아요. 내가 앞을 가는데 뒤는 정리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을 눌러놔야 되는 거야. 최소한 그냥 우리랑 잘 지내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 조선이 의사를 얘기해. 그러니까 형제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정묘호란 일으켰지만 요 정도 선에서 끝낸다니까. 그러니까 조선을 완전히 정복할 생각이 없는 거야. 완전히 사대를 받고 완전히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명으로 갈 건데 같이 가자야. 그래서 누르하치가 이 얘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 동지가 돼서 우리가 천하를 나누자. 이런 얘기도 실제로 누르하치가 합니다. 조선한테 씨알이나 먹혔겠어? 그런데 누르하치가 그 다음 단계를 이해를 해요. 조선이 거부하죠. 근데 그것까지도 이해하겠다. 왜? 지금까지 명과 니네의 관계가 있지 않냐. 후금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우리를 적대시는 하지 말라야. 우리랑 싸우려고는 하지 마.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명을 칠 텐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이게 후금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실제로 이원익을 외교로 맞서거든. 그리고 형제관계를 맺는 걸 형동생 하기로 하고 그냥 끝내잖아요. 이게 정묘년의 맹약이야. 그리고 후금은 그냥 가요. 됐죠? 문제가 일단락 됐잖아. 그 다음 자 이제 1636년 병자호란이에요. 여기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9년밖에 안 지났지만 누르하치는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꿈은 중원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요동도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만리장성을 그러니까 이제 천혜요새라는 그 만리장성을 갖다 때리는데 당시에 이제 산해관과 그 근처를 지키는 게 명나라 최고의 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숭안이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원숭안이 있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누르하치가 그 원숭아를 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썩어도 준치라고 명나라가 많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원숭아과 같은 실제 명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산해관 쪽을 공격하다가 그때 이제 중국이 쐈던 홍위포에 의해서 그 파편을 맞아 죽어요, 누르하치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도 누르하치가 죽을 때도 막 울면서 죽었다 그래요. 자기가 정말 중원대륙을 밟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의 8번째 아들 홍타이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한자로 표기해서 우리가 도금하면 홍태시라고 우리가 그냥 도금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식의 발음으로 하면 홍타이지. 8번째 아들이야. 위에 형들 싹 정리하고 자기가 칸에 올라요. 아, 진짜 양심도 없죠. 그쵸? 8번째가 그러면 어떡하니? 최소한 우리 태종처럼 5번째 정도는 돼야지. 그죠?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홍태시가 칸.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청태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1636년에 국호를 청으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조선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해. 그러니까 지난번 정묘호란 때는 조선의 여러 가지 전략 전술, 외교 이런 걸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거든. 아니 도대체 형 동생이 뭐야? 형 동생이 뭡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이렇게 뭐 오늘 끝나고 PD님 오늘 술 한잔 할까요? 그럼 술 먹으면 그냥 형 동생 되는 거 아니야? 오늘부터 형이라 해. 오늘 내가 살게. 2차 가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왜 홍타이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조선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근데 조선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 관계 정확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 홍타이지가 정묘호란 때 조선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르하치의 아들들 중에 굉장히 용맹한 장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조선에 와서 조선인들 안에 있는 정말 뿌리 깊은 이 후금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뿌리 깊은 여진족에 대한 경멸, 이런 것들을 직접 봤거든요. 얘네들이 쥐뿔도 없으면서 엄청 우리를 개무시한다는 거야. 그런 걸 홍타이지가 느끼고 갔거든. 그래서 조선 문제를 난 아버지처럼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야.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거야. 명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라. 그러니까 난 아버지처럼 이제 내가 명과 싸울 테니까 넌 빠져라. 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우리 형 동생 하자. 날 도와달라고는 안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애매하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약속을 받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군신관계야. 그러니까 명에 대한 4대 예를 끊고 우리에게 4대 예를 갖추어라. 그랬더니 조정이 여론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가 주전론, 하나가 주화론. 여러분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자, 주전은 말 그대로 전쟁. 그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나씩만 적고 갈게요. 김상원. 됐죠? 예조판서 김상원. 그 다음에 주화론의 대표는 이조판서 최명길. 이렇게 주전 대 주화로 나눠져요. 되죠? 그러니까 주전은 결사항전이다지.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오랑캐를 부모라 부를 수 있어? 자식이라 할 수 있어? 나라는 그때 이때 여러분 윤집의 유명한 상소에 이 말이 나와요. 진짜 들으면 막 가슴이 부러.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막 진짜 살도 없이 막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팍 이렇게 먹는 느낌이 되니까. 나라는 망할 수 있을지언정 의리는 저버릴 수 없다. 이 정신 나간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는 건 가능하지만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최명길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여자들이 정절을 지킬 때 하는 말이야. 나라를 운영하는 관리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그러면서 저들의 강성함 우리가 당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정묘년에 이미 맹약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저들이 진짜 원하는 게 우리나라를 정복하는 거고 끝장을 보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저들이 원하는 걸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저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맞춰 주어야 한다. 이게 주화론이에요. 됐죠? 여러분 어떤 게 맞아? 주전이 맞아? 주화가 맞아? 어떤 게 맞아요? 주화야 주전이야? 주전이야 주화야? 여러분 사실은 정답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처럼 정말 강대국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건 주전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얘네는 진짜 바닥이야. 왜 그러냐면 전쟁을 말했잖아. 그러면 전쟁이 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전쟁을 대비해야지. 여러분 전쟁이 그냥 입으로 되는 거야? 야, 니네 뭐 하면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야, 내가 다 폭격해 버릴 거야. 야, 내가 다 쓸어 버릴 거야.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막 이렇게 말해도 돼? 그래서 진짜 전쟁이 나면. 그래서 주전이 왜 제가 바닥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정쟁의 도구였던 거예요. 말만 한 거야. 여러분 호라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관사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 진짜 쪽팔. 여러분 이게 36년의 책이 37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호란은 보통 1년짜리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싸운 건 여러분 이거 2달이야. 여러분 이거 2달짜리 전쟁이야. 여러분 인조가 결국은 남한산성으로 기어 들어가잖아. 이게 36년 12월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항복하는 게 1월 20 며칠인가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45일간의 항전이라 그러잖아. 여러분 정말 이거밖에 없어. 아니 무슨 놈은 나라가 아니 전쟁은 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2달 만에 망하니?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병자호란은 여러분 그리고 이 삼전도의 굴욕은 실제로 이거 조선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실제로 후금이 청나라가 조선을 완전히 통치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거 진짜 망했다니까. 근데 후금은 처음부터 그 생각이 없었던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가잖아. 병자호란 보면 가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냥 가잖아. 그죠?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청나라는. 왜냐면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적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다. 원래 기대로 돌아올게요. 주전했는데 청대중이 바로 쳐들어와. 여론이 주전으로 흐르자. 됐죠? 근데 이것도요. 실제로 이제 청나라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조선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시야.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인조도 아무리 인조가 멍청하지만 인조도 이제 막 급한 거야. 이거 진짜 쳐들어올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첩보원들이나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이게 전해주는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게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진짜 올 것 같아. 됐죠? 이거 내가 12월에 온다 그랬죠? 이 전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은 오늘날의 한강 같은 강이 아니야. 그리고 한강도 위에 배수시설 갖추고 이러면서 유량이 풍부해진 거고 겨울이 되잖아? 압록강, 두만강 다 얼어버려. 얘네 말탄 기병들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언제 내려오냐면 그리고 여러분 추위는 까딱없다니까. 그리고 여기 남한산성 들어가서 게임이 안 되는 게 조선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게 그리고 이해 1636년 또 하늘이 인조를 벌인 게 이해가 너무 추웠대요. 그러니까 진짜 남한산성 그 위에 성곽 위에서 조선의 군대들은 그냥 서 있다 다 얼어 죽는 거야. 너무 추운 거야.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있잖아.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영화도 진짜 사이다 없이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음료수 많이 준비해 놓고 봐야 돼, 진짜. 그래서 그 영화 나 처음부터 개봉할 때부터 실제로 그 흥행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인조가 박해일, 됐죠? 이순신 아니고 박해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조판서 김상원을 김윤석 씨가 하고, 그 다음에 이조판서 최명기를 이병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연기파 배우들 그리고 그 진짜 나름 티켓 파워 있는 배우들이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배우 갤런티도 많이 나갔을 거라고. 근데 저는 흥행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거 진짜 보고 있으면 가슴이 진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빨리 저들이 원하는 거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뭐라 그래 대신들이 뭐 불가옵니다. 뭐 아까 말했듯이 나라는 망할 수 있으나 의리는 막 이러는 거야. 됐죠? 거기다가 또 그럼 이제 뭐 그러면은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키워야 되고 군량미를 확보하고 그럼 또 뭐라 그래 뭐 불가옵니다 이거 하는 거야. 뭐 어쩌라는 것이요.
마지막에 보면 실록에 보면 인조도 이렇게 답답해 부른 부분이 나와요. 아니나 달러 겨울이 된 거야. 강들이 다 얼었어. 그게 12월이잖아요. 바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어이없냐면 그리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인조가 어디 갔겠어? 남한산 갔겠어? 우리 어디가 항상? 강화도 가잖아. 강화도. 그죠? 강화도를 들어가는데 근데 먼저 선발대로 그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랑 나머지 이제 뭐 왕후들이랑 해서 뭐 세자빈이랑 다 세자빈 뭐 부인 있잖아요. 소윤왕후 부인 뭐 강씨 뭐 해갖고 다 먼저 강화도로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뒷자리를 큰아들 소윤세자랑 인조가 마지막 하고 강화도로 가는 거야.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게 여러분 그 인조의 이제 한양에서 출발해서 강화도를 가는데 청나라 군대가 먼저 온 거 아세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들어본 얘기지. 그러니까 후금의 군대가 여기 만주에서 출발을 하잖아. 후금의 군대가 만주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강화도 가는 길을 후금이 막았다니까. 후금이 먼저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 막 저기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 근데 여기 도망들고 여기서 팍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완전 그런 거지. 공포 영화.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도성에서 강화도인데 얘네들은 만주에서 왔잖아. 아니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얘네들이 물론 기병 막 진짜 얘네들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빨라? 여러분 이게 여기 압록강 넘을 때 있죠? 여기 조선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첫 번째 파발이 언제 도착하는지 알아? 병자호란이? 이 청나라 부대가 평양 근처에 왔을 때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여기 무슨 뭐 여기 압록강 지나서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온 거야? 뭐 스텔스로 온 거야? 스텔스로? 레이더에 안 걸리고?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긴? 조선의 수비병들이 그 국경을 지키는 국경 수비대장들이 있잖아. 청나라 군대 봤지 어떻게 못 봐? 우회에서 왔지만 봤지 보이지. 파발 안 띄운 거예요. 파발 띄우면 여러분 그 실제로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생각해보니까 고수도 나오잖아. 고수가 무슨 뭐 대장장인가 뭔가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방의 군대들이 왕이 지금 남한산성을 이렇게 포위당해가지고 고립됐다는 걸 모르니까 지금 안 오는 거지. 알면 온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둘러싸였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청나라 군대. 그래서 그걸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지방군한테 가서 오면 그 군왕군들이 막 모여서 청나라를 물리칠 거다. 근데 고수가 그래서 실제로 그걸 전해주잖아. 그랬더니 그걸 전달받은 장수가 어떻게 해요? 그 영화 보셨죠? 안 보시면 되지. 빨리 얘기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반대로 고수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면서 고수가 구설일생으로 살아 돌아오는 거잖아. 왜? 아니 연락받고 안 왔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파발을 가지고 온 그 군인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나는 연락받은 적이 없다. 나는 몰랐다. 다 이랬다니까. 여러분 제가 주전이 왜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전쟁 일어날 거라며.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놈은 파발을 하나 안 띄우는 군대가 무슨 전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실제로 청나라 군대가 먼저 도착해. 선조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공포 영화지.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남한산성으로 급히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야. 뭐 아무 준비 안 돼 있는데 뭐.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여러분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진짜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게 거기서 주전 주하고 맨날 싸우잖아. 싸우는데 그게 여러분 여기서 얘기가 아니라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남한산성 안에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아직도 주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하고 이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45일 만에 인조가 항복하고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송파 삼전도에 가서 그 309구도로 하는 그 굴욕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인조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강화도가 먼저 함락됐어. 강화도가. 그래서 그 복림대군이랑 왕후들이랑 세자빈들 다 잡힌 거야. 다. 그러니까 진짜 인조가 좀 빨리 가지. 그래서 강화도만 들어갔으면 달라졌을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청태종은 전쟁을 일으킬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한 거야.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원래 전쟁은 이렇게 깨면서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퇴로가 확보되거든. 보급로.
근데 청태종의 방식은 실제로 전격전이었어요. 그냥 우회를 해서 그 다음에 도성으로 최대한 전쟁을 덜하면서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조선의 국왕을 잡으면 게임 끝난다. 이 전술을 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고려시대도 보면 이랬던 적이 몇 번 있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못 잡아서 강화도로 들어가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 준비도 돼 있었던 거야. 근데 조선은 전쟁하자며.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 근데 도대체 전쟁하자는 자는 뭘 준비했어? 오늘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렇죠? 자, 그러나 임경업은 남한산성 의주의 죄송합니다. 백마산성의 임경업은 마지막까지 함락되지 않았어요. 백마산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이들이 우회한 거지. 그래서 인조는 삼전도에 가서 항복을 하고요. 이때 구진관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조선은 거의 이때 한 번 망했다라고 말한 학자들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청나라가 진짜 조선을 지배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군신의 예를 받고, 물론 이제 조선 인조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었지만 크게 삼배를 하고 그 땅에다가 9번 박는 거잖아요, 머리를. 근데 9번이 아니라 이 카운팅을 해줘야 되니까 실제로는 엄청 박아요. 됐죠? 그리고 소윤세자와 복림대군, 가장 중요한 두 왕자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전파, 주화파, 최명길까지 다 끌려갑니다. 볼모로. 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조선 내부에서는 반청, 그리고 북벌론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효종, 그의 둘째 아들 효종의 북벌로 가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자, 효종 북벌, 그리고 예송,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자,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